자, 글로벌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해피 발렌타인.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 이게 근데 저 헷갈려요. 아, 이거 발렌타인데이 때 남성분이 주는 겁니까? 여성분이 주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남자가 여자한테 발렌타인 날 주고 네, 그다음에 화이트데이 때. 3월 네. 14일 날 화이트- 여자가 남자한테 사탕을 주고 네.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 둘 다 못 받은 사람은 4월 14일 날 짜장면 먹고. 맞나? 짜장면? 뭐 하여튼. 네. 뭐 하여튼 그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발렌타인데이 하면 남녀가 서로 주는 화이트데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발렌타인데이 하나만 있습니다. 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3월 14일, 4월 14일, 5월 14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뭐 과자나 사탕을 파시는 분들이 그렇죠.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반대래요, 반대. 반대요? 그러니까 저 맨날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남자가 여자한테 초콜릿 주는 건가? 발렌타인이 여성분.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서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반대래요. 반대예요? 네, 반대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본 사람들이 티가 나요. 준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서 아예 몰라. 티가 나요. 이론만 어디서 그러니까 흘러들은 건 있어요. 네, 흘려들었어.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발렌타인데이다 보니까 발렌타인 관련해서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글로벌 체크 포인트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8% 하락했고요. 러셀 2000이요. 마이너스 4.11%가 하락을 했어요. S&P 500도 1.5%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줬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마이너스 1.13%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15%, 아마존 2.15%, 그리고 테슬라 2.19% 이렇게 네. 전부 다 빅테크들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또 1%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CPI가 나오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 WTI 기준으로 77.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곧 이제 78달러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뭐 78불도 찍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유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I 발표 후에 시장은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6월로 밀리는 그러한 패드워치 툴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뒤에 가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4거래일 만에 아마존 주식을 40억 달러 매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내년 1월 31일까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매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예약 증가에 따른 강력한 수용 예상,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어제가 CPI가 발표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호재성 기사를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주가는 이제 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약간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느낌이 나요. 왜요?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실적 발표하거든요. 예. 근데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피크아웃 우려가 생겨.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해요. 맨날 이제 여행 안 나간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행을 지금까지 여행을 했다. 이제는 안 가지. 안 가지. 옛날에 그렇지. 매번 그래. 매번. 언제까지 가겠니? 네. 그리고 다음 분기에 또 잘 돼. 여기까지 여행 간다. 자, 에어비앤비는 보다 보면은 이건 무슨 우리나라 현대차도 아니고 참. 그러니까. 자,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한 20년 갈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여행이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과거에 캐시후드의 어떤 밈 주식으로서 또 많이 또 활동했는데, 로빈후드의 매출과 이익 예상치가 이제 상회하면서 프리마켓에서 10%대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또 밈 주식이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급변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GM 리조트에서 월가 예상을 또 비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4%대 하락을 네.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스타트 또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업스타트죠. 참. 예, 실적은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지만 좀 약한 가이던스에 거기에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 이게 대출에 대한 우려거든요, 사실. 네.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게 수요가 올 것이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22%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업스타트는 이제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만든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대출 받으려고 하면 못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뭐 그 신용 평가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다른 대출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하는데 이게 거의 한 24시간 만에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용 맞아요. 평가가 이게 인공지능으로 바로 되다 보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못 피해가는. 그렇죠. 예, 지금 뭐 신용 대출 또 신용 밸런스를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뭐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가? 특히나 업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 네. 약간 젊은 층이 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젊은 층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이 있을까라는 우려가 또 시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실적은. 네. 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봤을 때, 야 이게 나아질 수가 있을까? 이것도 에어비앤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출은 2번까지 하지만 계속 대출을 하는 거죠. 참 희한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네켄의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맥주 하이네켄입니다. 하이네켄 판매량이 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수익을 또 예측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온 이유는 하이네켄 같은 이러한 어떤 독보적인 어떤 맥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력이 정말 좀 뛰어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판매량 자체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맥주값 자체가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최고치를 또 달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계 전반으로 걸쳐서 좀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는요. 디즈니랜드의 캐릭터 공연자들이에요. 뭐 이것저것 쓰는 친구들, 네. 미키마우스 쓰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좀 더웠나 봐. 많이 일하다가. 그래서 노동조합 결성을 계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향후 또 어떤 이야기들이 또 연결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발렌타인데이 많은 초콜릿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뉴스는 또 3프로 TV에서 우리가 또 다뤄야겠죠. 글로벌 라이브에서. 그렇죠. 초콜릿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발렌타인데이나 초콜릿 가격 자체가 가장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자체는 지금 코코아의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 뉴스 정리만 좀 하고요. 또 이주호 기자님께서 또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코코아 시장의 그 선물 가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코아 시장의 선물 가격 자체가 계약 기간이 약간의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또는 1년 뒤에 이 가격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제하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당장 초콜릿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다. 네. 라기보다도 이 코코아 선물 시장에 대한 수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악화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작물 수확이 좀 어려워졌다고 해요. 이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가나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이 두 나라가 전체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후 변화, 특히 이제 엘니뇨 때문에 네. 수확 자체가 어렵고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리고 이 기후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는 좀 상황 개선이 좀 어렵다라는 관련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초콜릿 시장 자체는 유럽과 북미 같은 곳에는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코코아 선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설탕 가격도 네. 또 3년 연속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사재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설탕을요? 네, 하여튼 설탕과 코코아가 앞으로 좀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짧게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 이조 기자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크게 벗어난 이야기는 아닌데 잠깐 화면 내려주시면 네. 우리가 코코아 선물 가격을 그럼 한번 보자고요.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자, 코코아 선물 가격을 보면은 지금 원래 그 코코아 선물 가격을 우리가 평소에 볼 일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는데 맞아요. 이게 그 화면 함께 어휴, 보여주시면 야, 거의 이게 엔비디아네요. 미터톤당 지금 네. 5,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5,800달러 막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한 달 만에 얼마나 올라온 한 달이 아니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얼마나 올라온 겁니까? 2배 넘게 두 배. 올라온 거죠. 근데 이게 그 왜 이렇게 되냐면 잠깐만 다시 내려주시면 네. 코트디부아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작은 나라예요. 음.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그 드록바가 있는 나라 아닌가? 드록바? 첼시 예전에 그죠. 그죠? 그쵸. 그래서 예. 지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코트디부아르 이 나라에서는 이제 네. 코코아가 주 생산품인가 봐요. 수확하는 이제 그쵸. 수출하는 품목으로서.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너무 안 좋다고 하니까 아예 수확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음.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큰데 그 가운데 여기 쬐끄만한데 그 여기가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나. 데가 가나잖아요. 요 자그만한 지역에서 전 세계 코코아 공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작황이 안 좋거나 이 지역에서 뭐 만약에 이제 좀 무슨 질병이 돌거나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수급에 어떤 꼬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큰 화면을 보면은 이게 201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도 보면은 이게 한 2,000달러였던 이 가격이 한 3,000달러까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이때가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식이에요. 되게 너무 작은 지역에서 전체 이제 뭐 글로벌 생산량의 60%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 초콜릿 가격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공식적인 지수는 아니고 어디서 만든 지수인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31.5% 올랐고 뭐 이거는 그냥 덧붙여서 코코아랑 뭐 초콜릿이랑 상관없는데 좀 흥미로워서 발렌타인데이 때 그러면 초콜릿 가격만 올랐냐? 식사 가격도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식사 가격도 지금 발렌타인데이 식사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13.8%가 올랐습니다. 주로 랍스터 먹으러 가서 예. 랍스터 가격이 좀 올라서 아. 식사 가격도 많이 올라갔다. 예. 발렌타인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식사하고 초콜릿 안 먹으면 안 되죠. 같이 먹어줘야죠. 참 먹어줘야 되는데. 받아봐야지. 그러니까 받아봐야. 받아봐야 알죠. 받아봐야 뭘 얘기를 하죠. 여자가 예. 주는 건지 남자가 주는 건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시장의 하락 요인은 바로 이 헤드라인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CPI를 보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물가 다시 높아졌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식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6월로 옮겨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지금 3월 그리고 5월 보게 되면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은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 금리 동결에 많은 무게를 좀 싣고 있는 상황인데 6월 달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또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에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물론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또는 노동 지표 또는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서 이 수치도 바로바로 또 급변하다 보니까 네. 이 수치를 이제 믿고 6월에 금리 인하구나라고 보시면 너무 큰 코 다치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사실 어느 부분에 와 있었나라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시장은 사실 탐욕과 극도의 탐욕 구간 사이에 있었다. 사실 며칠 전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자체도 익스트림 그리드에 있었어요. 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약간의 조정으로 인해서 그리드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모멘텀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125일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뭐 우리가 너무 탐욕 구간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이 모멘텀 자체는 극도의 또 탐욕 구간이다라고 더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럼 S&P 500이 지금 현재 어느 부분에 와 있나라고 봤을 때 S&P 500
PER이요 지금 20배를 또 돌파했습니다. 예, 과거에 25년 평균치를 보게 되면 25년 평균치가 약 16배. 하지만 이거 25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최근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17배 아니면 18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PER 어떤 적정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는 20배가 넘는 그러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S&P 500의 PER이 이렇게 높아진 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섹터가 있겠죠. 결국에는 IT, 기술 섹터와 임의 소비재 섹터가 전체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모칸에 제가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지금 파란색 자체가 2월 8일 기준으로의 PER이에요. 네. 섹터별 PER인데 과거에 있었을 때 25년 평균의 노란색이죠. 25년 평균과 대비했을 때 크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세 번째에 있는 S&P 500의 전체 PER을 20배를 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이 뭐 언제 꺾이겠느냐는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으나 지금의 상태는 그래도 과거의 어떤 평균치보다는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우려 그렇죠. 또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코어 CPI 많은 분들께서 좀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슈퍼코어라고 또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사실은 슈퍼코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슈퍼코어라는 것은 사실 코어 CPI라는 것은 이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에너지에 대한 지표를 좀 뺀 나머지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코어 CPI라고 얘기를 하는데 슈퍼코어라는 부분은 이제 주택 가격까지 그렇죠. 뺀 부분을 이제 슈퍼코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슈퍼코어가 왜 중요하냐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비아냥거렸어요. 야, 식료품 빼고 에너지 빼고 주택까지 빼면은 다 빼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좀 우회적으로 좀 뭐랄까요? 조금 우리가 그 농담 삼아 했던 얘기 있잖아요. 설명이 길어지면 구체한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슈퍼코어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게 되면요. 제가 TD 캐나다 트러스 홈페이지 인용을 했습니다. 슈퍼코어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2023년 4월 27일 날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예요. 연준의 관심 분야가 이 슈퍼코어에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 슈퍼코어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연준이 기준 삼는 핵심 요소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에너지와 식료품 자체는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잠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정학적 악재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준 삼아 가지고 금리 정책을 펼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출과 여러 가지 몰기지 금리에 따른 어떤 만기 이런 부분 때문에 야 이거를 우리가 기준 삼기는 약간 너무 우리가 좀 잘못된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게 슈퍼코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슈퍼코어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지박적 부분을 다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 노동시장 역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TD 캐나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시장의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2%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2023년 4월 27일 날 나와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 근데 CPI가 발표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나왔어요. 다시 슈퍼코어가 얘기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짚히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0.9%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사실 2022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사실 연준이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지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경제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소매, 의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숙박, 금융, 테크 등의 많은 이
부문이 이제 서비스업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업 자체가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이 서비스 기업은 물가를 나타내는 부분이 결국에는 인건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슈퍼코어라는 것은 이 노동시장까지도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CPI를 우리가 봤을 때 이 노동시장, 우리가 두 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가를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슈퍼코어라는 것은 노동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부담으로 오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의 이런 시장의 변동성은 이러한 요인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앞서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화면을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끈적해진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슈퍼코어예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과거 뭐 지난 2023년 4월 그리고 5월로 넘어가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코어 CPI도 다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까만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다시 튀어오르는 부분 자체가 야 이거 금리 인상이 이번 상반기 때 일어날 수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우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야 금리 인상이 참 늦어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것 같고 고용시장 너무 견고한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시장을 좀 보고 있는가라고 해서 제가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 2년 동안 가장 불리시한 미국 시장이다라는 제가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정말 왼쪽에 보시게 되면 뭐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그런 네. 영화 뭐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죠.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네. 그런 화면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좀 환호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많은 펀드 매니저 서베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많은 플레이어들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2월 기준으로 좀 나왔는데요. 과거 2022년 11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펀드 매니저들은 기술주 할당량이 또 최근 들어서 2022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기준인데 작년에 2023년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지금까지 상반기 또는 뭐 1분기라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심리가 근래 최고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의 심리가 많이 좀 돌아섰다는 얘기겠죠. 예, SBB 사태가 지금 이 하단에서 보이시죠? 지금 보이게 되면 SBB 사태가 이때 좀 일어났었는데 이 SBB 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엄청난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주식에 얼만큼 투자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을 우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의견이 여기에서 녹아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면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인플레이션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은 27%로 많아졌어요. 지금 가장 진한 남색 자체가 최근에 이제 설베이한 거고 1월 달이 지금 하늘색 그리고 작년 12월이 이제 회색인데 최근에 이 남색만 보더라도 27%로 좀 인플레이션 좀 높아질 것 같은데 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악재는 약간의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네. 지난달보다는 좀 수그러든 상황인데 그리고 신용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경기 침체는 아예 뚝 떨어졌죠. 네. 예,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각을 지금 플레이어들이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빠르게 또 이 부분 너무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자, 황당했죠. 네. 황당한 사건.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리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CFO의 실적 오류 때문에 이 실적 오류를 좀 수정했죠. 네.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이 리프트 CFO예요. 찰스 수왑의 임원으로 또 계시다가
리프트의 CF로 이제 또 스카웃 되셔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500bp, 그러니까 50bp 상승을 네. 500bp 상승으로 써가지고 0을 하나 더 0을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이게 시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67%가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 애프터마켓은 이때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예, 이러다 보니까 67%의 상승을 보고 야, 이거 대박 났구나라고 해서 타셨던 분들은 네. 야, 미안해. 야, 이거 우리 오류였어. 음. 하고 수정한 다음에 15%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 약간 이러한 혹시나 이러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리프트를 혹시나 시간 외에 애프터마켓에서 혹시나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납니다. 하지만 실적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시장 예상을 또 뒤집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제가 녹색불을 다 이렇게 따따따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출, EPS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도 전체 다 시장을 또 압도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우버와의 경쟁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버는 정말 너무너무 잘 흘러갔죠. 작년 2023년 1월 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하얀색이 우버인데요. 상대적으로 리프트는 좀 주가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고 사실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우버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버에 많은 기대감이 좀 쏠린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리프트도 매출과 여러 가지 이익적인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버와 리프트는 자주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우버의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택시 회사 두 군데랑도 계약을 맺어서 택시도 이제 우버로 부를 수 있게 했고 얼마 전에는 또 그게 있었죠. 영국의 블랙캡이라고 하는 영국의 명물 아니겠습니까? 예. 영국 명물인 블랙캡도 이제 섭외를 해서 블랙캡은 내비게이션조차 없는데 전자기기가 없는데 그걸 또 우버로 부를 수 있게 또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버는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가는 상태였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버와 리프트 모두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도 많고 드라이버도 많아야 여기에 플랫폼에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버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시장 점유율을 우버는 확대하고 리프트는 뺏기고 이런 모습을 맞아요. 계속 보여왔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번에 리프트 실적은 좋다곤 하지만 결국 그 시장이 그렇게 우버가 크고 리프트가 뺏기고 있는 이 시장 환경을 진짜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는 또 보여주어야만 또 리프트의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테니까요. 예. 그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의 시장 점유율 봤을 때는 우버가 3배 많다고 합니다. 리프트보다. 그 매출 자체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부 넘어가기 전에 네. 그러면 지금 또 아주 뜨거운 뉴스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자, 비트코인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한 4만 6,500만 원 한국 돈으로. 꽤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예. 근데 며칠 사이에 또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야. 자, 지금 보시면은 이거 데일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42,000 가고 이때가 그때잖아요. ETF 예. 현물 ETF 딱 승인 났을 때 그래서 급등하고 실제 승인 나고 나서는 이렇게 쭉 빠졌었죠. 그래서 뭐 3만 달러, 3만 9천 달러까지도 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5만 1천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꽤 오래 걸렸죠. 예. 2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된 거고 그럼 지금 왜 올라가느냐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는 4월에 반감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 채굴했을 때 이제 주어지는 보상이 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희소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그동안 4년에 한 번씩 있었고 그 4년 터울로 올해 4월이 이제 또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미리 쏘아 올린 반감기 축포를 지금 비트코인이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선반영. 네. 아. 무적의 선반영이죠. 무적의 이론. 선반영. 선반영. 예. 이게 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비트코인을 과연 어떤 자산이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본다면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할 때 훨씬 더 수급이 좋아지는 자산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해석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이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어떤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냐면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많이 알 겁니다. 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고 해서 채굴 기업들 있잖아요. 채굴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꽤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도 채굴 기업이고 또 하나 더 볼게요. 라이엇 플랫폼즈라고 하는 또 다른 채굴 기업이 있죠. 이 채굴 기업도 보시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한 3만 달러, 3만 9천 달러일 때 이제 막 5만 달러 올라가니까 이게 또 올라가고. 근데 반감기 때문이라면 채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네. 예.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굴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분들은 네. 약간의 반감기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죠. 혹시나 이제 그렇죠. 예, 수요가 이제 줄어드니까. 네. 예, 그러다 공급이 보니까 이제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럼 비트코인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예,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한 뭐 호재성으로 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런데 이제 라이엇 플랫폼즈와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랑 이런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 또 해야 되잖아요. 해석은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채굴 기업들이 똑같은 이제 채굴을 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은 반이 되는 건 맞는데 반감기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상쇄한다는 논리예요. 해석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냥 화살 꽂아놓고 거기다 관형 맞추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게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 것도 맞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해석을 보면은 언제는 그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이라면서 오르고 또 언제는 위험자산이라면서 빠지고 이런 걸 보면은 마치 뭔가 화살에 관역 그리는 시기긴 한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무슨 뉴스가 나와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와도 라이엇 플랫폼스도 올라가고 예. 마라톤 그 채굴 기업들도 올라가고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분위기는 그냥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과거의 반감기를 좀 생각해 보면 네.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호재가 좀 있었고 네. 화폐 가치로서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어떤 이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반감기가 더해지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화폐로서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은 과거보다는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반감기라는 거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야 이번에 또 반감기야 라는 게 지금의 그냥 약간의 비트코인을 좀 끌어올리는 그냥 상승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나? 네. 과거에는 폭발적이었죠. 과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주된 요인 자체는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또는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라는 게 그런 약간의 장밋빛이 확 씌워져 있었으니까 반감기는 거기에 이제 불을 지펴주는 그런 네. 역할이 좀 있었던 거죠 그때.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추가로 올라갈지 뭐 추가로 떨어질지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 지금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자산이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자산군에 대해서 해석이라는 게 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분명히 반감기면은 뭐 채굴 기업들한테 분명히 뭐 보상이 반밖에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가는 거 보면 해석은 맞추는 거다.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도대체 해석으로 이게 해석을 통해서 전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예.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이들이 매출이 50%, 60%씩 다음 분기에 올라갈 것 같은지에 예.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 설명 자체가 좀 어렵다. 어렵죠.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맞아요. 어렵죠. 근데 약간 시장에서 이거는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에요. 절대 네, 아니지만 약간의 주식으로 따지면 자사주 소각 같은 느낌. 야, 너 이거 비트코인 이제 구하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일단 올라가고. 약간 제가 네. 이 암호화폐나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해외 진출하셨더라고요. 다른 국가 진출하셔서 거기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주변에도 열심히 일하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느냐. 거기가 부족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ETF 만든 이유가 있겠죠, 뭐. 확실히 근데 이제 그거는 LP들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유동성 공급자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자산을 사들이고 또 팔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거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길래 예. 한번 그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는 저희 글로벌 라이브 그리고 3프로TV의 간판 코너죠. 간판 코너. 딴 데는 없는 예. 자 글로벌 통신원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